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DSBA 연구실 석박통합과정 신수연입니다. 오늘 제가 세미나로 진행할 논문은 Rethinking the Power of Timestamps for Robust Time Series Forecasting, a Global Local Fusion Perspective입니다. 본 논문은 2024년 뉴립스에 소개되었으며 현재까지 인용수는 총 30회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본 논문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논문에서는 타임스탬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타임스탬프가 어떤 것인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스탬프란 데이터가 발생한 그 시점을 나타내며 이를 통해서 풍부한 계절 정보와 같은 전역적인 패턴의 파악이 가능합니다. 이 아래 그림에서 보시면 2015년 10월 6일, 그 다음 화요일 11시 54분 이렇게 다음과 같이 나와 있는 이러한 전체 시간을 나타내는 문자열이 있을 때 이 전체를 타임스탬프라고 하고 이 타임스탬프의 구성 요소로는 연, 월, 일, 요일, 시, 분, 초 등이 있습니다. 이런 월, 일, 요일, 시간 같은 그런 특징은 풍부한 계절 정보를 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량 데이터에서는 주말보다 평일에 더 높은 피크를 형성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글로벌 패턴을 담고 있는 이 타임스탬프 자체에 주목하고자 했었던 논문입니다. 그럼 타임스탬프를 이 기존의 시계열 예측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기존의 이 시계열 예측 과업에서 타임스탬프를 어느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수행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에서는 타임스탬프를 제거했을 때 기존의 그 시계열 예측 모델들의 성능 저하가 어느 정도 일어나는지를 살펴본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모델은 인포머, 타임스넷, 아이트랜스포머와 같은 시계열 예측 과업에서 높은 성능을 나타내고 있는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자주색과 주황색만 비교를 해보시면 기존의 이 인포머의 모델이 나타내는 MSE가 이 정도라고 했을 때 이 인포머 모델에서 타임스탬프를 제거했을 때 그 모델의 성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본 어블레이션 스터디인데요. 이 두 가지를 보시면 전체 모델, 그 세 가지 모델에서 MSE와 MAE 모두 기존 백본 모델 대비 타임스탬프를 제거했을 때 이 성능 저하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능 저하의 크기를 보시면 특히 이 아이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성능 저하가 거의 없고 타임스넷과 인포머에서도 성능 저하가 있기는 하지만 그 크기가 크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자는 이 타임스탬프 정보 자체가 기존 모델들에서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가장 진한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이 본 논문에서 주장하고 있는 프레임워크의 MSE나 MA를 살펴보시면 이렇게 그 기존 백본 모델 대비해서 매우 낮은 MSE와 MA를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타임스탬프 정보를 제거했을 때 기존 모델들의 성능 저하가 어느 정도 일어나는지를 살펴본 이후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타임스탬프 정보가 기존 모델들에서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반면 여기에서 이 논문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 GLAFF 프레임워크는 기존 모델들의 성능을 크게 향상시켰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프레임워크가 타임스탬프의 전역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타임스탬프를 사용하는 것이 시계열 예측 과업에서 왜 중요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이크성 이상치 발생과 같이 실제 데이터에 오염이 있는 경우, 일시적인 오염이 있는 경우에 로컬 정보에 의존하는 기존 시계열 예측 기법의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장표에서 보여드렸던 것과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그걸 실제 시계열 데이터의 예측 데이터를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의 시간별 교통량을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고속도로의 시간별 교통량은 보통 평일 5일 동안에는 피크를 나타내고 주말에 이틀 동안에는 낮은 피크를 나타내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원래는 이렇게 월, 화, 수, 목, 금,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다시 월, 화, 수, 목, 금, 높은 피크, 토요일, 일요일 이런 식으로 높은 5개의 피크와 낮은 2개의 피크가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는 것이 정상인 그런 데이터셋인데 이 앞부분에서 공휴일이 포함이 되면서 월, 화, 수, 목, 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피크를 나타내지 않고 낮은 피크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상치가 포함된 이 부분에 대한 예측 과업을 수행했을 경우와 그 다음 이상치가 포함되지 않은 이 부분의 예측 과업을 수행했을 때의 그 결과를 살펴보면 이 앞에 있는 작은 부분이 룩백 윈도우라고 하는 그 예측을 위해서 참고하는 과거 시계열 데이터가 되겠고 이 뒤에 부분을 예측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 이상치가 포함되어 있는 이 부분을 참고로 해서 이 뒤에 부분을 예측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유명하다고 알려져 있는 시계열 예측 프레임워크들의 예측 성능이 다음과 같이 그라운드 트루스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상치가 없는 평상시와 같은 데이터셋에서는 이 부분을 보고서 다음과 같이 GT와 비슷하게 유사하게 이 세 가지 모델 모두 예측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통해서 저자가 이야기하고자 했었던 것은 다음과 같이 이상치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 시계열 예측 모델이 제대로 된 성능을 내기 어렵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프레임워크의 이름은 글로벌 로컬 어댑티브 퓨전 프레임워크입니다. 데이터 내 글로벌한 인포메이션을 예측에 활용하고자 하는 프레임워크로서 어떤 모델 프레임워크 자체를 이야기한다기보다는 모델 어그노스틱하게 플러그 앤 플레이가 가능한 프레임워크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타임 시리즈 포어캐스팅 백본에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플러그 앤 플레이 프레임워크로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프레임워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크게 Attention Based Mapper, 그 다음 Robust Denormalizer, 그 다음에 Adaptive Combiner 이렇게 3개의 프레임워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간단하게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임스탬프를 가공을 하고 모델에 적용하는 방법을 크게 2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얼리 퓨전입니다. 이 얼리 퓨전은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모델의 입력 단계에서 하나의 통합된 표현으로 합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시계열 데이터와 타임스탬프 정보를 단순히 입력 단계에서 합치면서 연결해서 모델의 입력으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이 시계열 데이터와 타임스탬프를 합쳐진 이 단일 표현을 가지고 모델 전체를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로는 레이트 퓨전이라고 해서 각기 다른 종류의 데이터, 즉 시계열 데이터와 타임스탬프 정보를 독립적으로 별도의 모델 또는 경로를 통해 처리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이 방식은 각 경로에서 얻어진 결과를 나중에 결합해서 최종 예측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특히
특히 이 GLAFF 프레임워크에서는 글로벌 정보로 대표되는 타임스탬프와 로컬 정보로 대표되는 시계열 관측값 정보를 각각 독립적으로 처리한 이후에 그 결과들을 나중에 결합하는 방식으로 레이트 퓨전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을 통해서 각 데이터 모달리티가 그 특성에 맞게 최적의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레이트 퓨전 방식은 한쪽 데이터에 노이즈가 있더라도 다른 쪽 데이터의 강건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서 살펴봤었던 것처럼 그 시계열 데이터 자체에는 공휴일과 같은 이상치로 인해서 노이즈가 발생을 하더라도 이 타임스탬프로 대표되는 글로벌 정보 자체는 계속해서 강건한 표현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존 연구들에서 타임스탬프 처리 방식을 그 방법에 따라서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볼 텐데요. 여기서는 이 실험에서 사용하고 있는 백본 모델인 5개 모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D리니어 같은 경우에는 타임스탬프 정보를 입력값으로 아예 사용하지 않는 그런 프레임워크입니다. 데이터가 가진 강력한 주기성을 활용하지 못하고 이 과거 관측치, 과거 시계열 데이터의 흐름에만 의존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포머와 타임스넷 같은 경우는 타임스탬프를 사용을 하긴 하지만 이 타임스탬프를 벡터로 변환한 뒤에 이를 데이터 값 벡터 및 위치 벡터와 단순히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이 타임스탬프 벡터와 데이터 값 벡터, 위치 벡터 이것을 단순하게 벡터의 그 합으로 합산하는 방식을 사용을 함으로써 서로 다른 성질의 정보가 섞이면서 타임스탬프가 가진 독립적인 물리적 의미가 약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iTransformer는 시간축을 뒤집어서 변수 하나가 가진 t개의 시점의 데이터 전체를 하나의 독립적인 벡터로 취급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타임스탬프 특징을 개별적인 토큰으로 임베딩하여 어텐션 메커니즘에 직접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타임스탬프를 개별 토큰으로 다루다 보니 시간의 연속적인 흐름이나 선형적인 물리적 의미가 손상될 위험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모델의 메소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 T와 S가 과거 시계열 데이터와 미래 시계열 데이터를 나타내고 이 각각이 어텐션 베이스드 매퍼에 들어간 뒤에 디노멀라이저로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이 컴바이너에서 전체적인 그 흐름이 합쳐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백본으로는 다양한 그 시계열 예측 모델이 사용될 수 있고 그래서 X라는 시계열이 입력되었을 때 결과적으로 Y라는 예측 결과를 생성해내는 스트럭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T는 예측해야 할 미래 시점의 시간 정보입니다. 그리고 이 S는 과거 시점의 시간 정보를 나타내고 X는 이 S 시간 정보에 대응되는 과거 시점의 실제 데이터 값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 매퍼를 통과해서 나오는 X 틸다와 Y 틸다는 각각 시간 정보 S와 T를 실제 데이터와 같은 형태의 글로벌 가이드로 바꾼 것입니다.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보자면 이 T라는 시간이었다면 데이터가 대략 이럴 것이다. 그 다음에 S라는 시간대라면 예를 들어서 평일 오후 3시라는 시간대라면 교통량 데이터가 대략 이럴 것이다. 라는 그 글로벌 가이드 형태의 그 데이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앞서 계산한 X 틸다와 Y 틸다 그리고 실제 과거 시계열 데이터인 X를 이용을 해서 X 햇과 Y 햇을 계산하는 디노멀라이저 단계입니다. 이 Y 햇 같은 경우는 실제 데이터 스케일로 복원된 미래 예측값으로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과거 미래 시계열 그 타임스탬프를 보고, 예를 들어 지금 예측해야 하는 시계열 데이터의 시간이 주말 오후 3시일 경우에 앞에서 계산한 주말 오후 3시에는 시계열 데이터가 보통은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한 이 y 틸다에서 조금 더 현실 스케일로 복원을 하기 위해 실제 과거 데이터인 x를 활용을 해서 미래 예측값을 복원해낸 결과값이고, xhat 같은 경우에는 실제 과거 값과 크기가 맞춰진 과거 시간 가이드입니다. X 틸다와 Y 틸다 모두 타임스탬프로만 예측한 그 시계열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시계열 데이터의 스케일 자체는 실제 데이터와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제 스케일을 맞춰서 과거 데이터와 그 미래 데이터를 복원한 값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 있는 Y바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백본 모델이 X를 보고 예측한 1차 결과값입니다. 즉, 앞에서 설명드렸던 Y 트랜스포머 모델이 과거 시계열 X를 통해서 예측한 Y hat 값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구성 요소를 모듈별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어텐션 베이스드 매퍼입니다. 이 부분은 트랜스포머의 인코더 부분을 단순화해서 사용한 구조로 임베딩 레이어, 어텐션 블락, 프로젝션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각 타임스탬프 특징, 즉 월, 일, 요일, 시간과 같은 타임스탬프 특징을 임베딩 레이어를 통해서 토큰화를 하고, 이 토큰들을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을 통해 서로 상호작용하도록 한 후에 FFN을 거쳐 시계열 표현으로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X 틸다와 Y 틸다가 이 프로젝션 레이어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최종 초기 매핑 값입니다. 각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임스탬프가 2026년 2월 24일 오전 10시 화요일로 주어졌을 경우를 살펴보면, 먼저 이 임베딩 레이어에서는 초기 벡터를 다음과 같이 생성합니다. 2월 24일 그리고 화요일을 나타내는 1이라는 숫자와 시분초를 나타내는 이 초기 벡터를 임베딩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마이너스 0.5와 0.5 사이의 값으로 정규화를 시킵니다. 구체적으로 코드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식을 적용을 함으로써 이 각 월, 일, 요일, 시간, 분, 초를 이렇게 정규화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으로 어텐션 블락 같은 경우는 이 특징들 간의 상호 관계를 파악하고 어떤 특징이 예측에 더 중요한지 가중치를 부여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형적인 패턴을 학습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월별 판매량을 예측하는 과업이라고 했었을 때 12월이라는 특성은 연말 쇼핑 시즌으로 인해서 판매량이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주말이 평일보다 판매량이 높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 특징들 간의 상호 관계를 파악을 해서 어떤 특징이 그 최종 예측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어텐션 메커니즘을 통해 가중치를 부여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션 레이어는 최종적으로 원하는 형태의 초기 매핑값 X 틸다와 Y 틸다로 변환하는 부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X 틸다는 과거 시점의 초기 매핑 값을 나타내고 Y 틸다는 미래 예측 시점의 초기 매핑 값을 나타냅니다. 이는 다시 한번 타임스탬프 정보만으로 추론된 이상적인 기대되는 시계열 데이터 값입니다. 이러한 타임스탬프라면 이러한 시계열 데이터 값을 가질 것이다 라고 추론하는 초기 매핑 값을 생성하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로버스트 디노멀라이저입니다. 이 부분은 간단하게 이 초기 예측 값을 중앙값과 사분일수 범위를 이용하여 표준화한 후에 실제 데이터의 중앙값과 사분일수 범위를 사용하여 다시 원래 스케일로 복원하는 단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x 틸다나 y 틸다는 타임스탬프 값만 가지고 예측한 기대되는 이상적인 시계열 데이터 값이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와는 스케일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계열 데이터의 스케일 차이를 맞춰주기 위해서 진행하는 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여기서 x 틸다와 y 틸다를 x 햇과 y 햇으로 바꿔주는 과정에서 기존의 이 x 틸다에서 계산된 중앙값과 사분위수 범위와 그 다음 실제 데이터 x에서 계산한 이 중앙값과 사분위수 범위를 이용해서 다시 원래 스케일로 복원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에서 이 디노멀라이저 앞에 로버스트라는 단어가 붙은 이유는 보통 다른 그 연구들에서는 이렇게 정교화, 표준화를 하고 다시 복원을 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평균과 표준 편차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중앙값과 사분위수 범위를 이용을 함으로써 조금 더 로버스트한 복원 그리고 표준화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앙값과 사분위수 범위를 사용함으로써 이상치나 데이터 드리프트로 인한 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댑티브 컴바이너입니다. 이는 모델이 예측을 할 때 전역 정보, 즉 타임스탬프에서 추출한 정보와 지역 정보, 즉 기존 백본 모델이 학습한 관측치를 어떻게 결합할지를 동적으로 결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댑티브 컴바이너가 계산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식에서 W는 계산하고자 하는 가중치를 나타내고 이 안에 있는 X햇과 X는 각각 앞에서 계산해 놓은 X햇, 즉 로버스트 디노멀라이저에서 나온 전역 정보의 최종 결과이고 그 다음 이 X는 실제 과거 시계열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먼저 이 X햇과 실제 관측치인 X 사이의 오차를 계산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MLP를 사용을 해서 나중에 이제 전역 정보 Y햇과 백본이 계산한 그 예측값인 Y바를 각각 얼마나 반영할지를 나타내는 동적인 가중치 W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사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를 들어 어제 오전 10시의 온도가 19도, 즉 과거 실제 시계열 데이터가 X가 19도인 상황이고 그 다음에 매퍼가 계산한 온도가 X햇, 즉 20도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의 온도를 예상을 해볼 텐데 백본이 계산한 내일 오전 10시의 온도는 25도, 그 다음 매퍼가 계산한 미래의 온도는 21도라고 했을 때 이 상황에서 오차 X햇 빼기 X는 1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이 오차가 작기 때문에 이 오차가 작은 상황에서 그 가중치 W는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에 이 오차가 클 때라고 한 것은 그냥 단순히 그 예시를 나타낸 것인데요. 이 MLP를 통해서 여러 쌍의 데이터들이 입력이 되었을 때 최종적으로 계산된 W는 하나로 정해지게 되는데 그게 오차가 작다면 다음과 같이 뭐 0.8대 0.2로 계산이 될 테고 만약에 이 계산한 오차가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모두 크다고 했을 때는 이 웨이트가 0.1, 0.9 정도로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지금 이 경우에는 오차가 1로 작기 때문에 이렇게 글로벌과 로컬 데이터를 각각 0.8과 0.2 정도의 가중치로만 반영을 하겠다라고 계산이 된 경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이 예측해야 하는 실제 예측값인 y를 생성하게 될 텐데 여기에서 앞에서 계산해 놓았던 w라는 가중치를 사용하게 됩니다. 즉 가중치를 사용해서 전역 정보와 지역 정보의 예측값을 결합해서 최종 예측값 y를 생성하는 단계입니다. 앞의 사례를 이어서 살펴보면
어제 오전 10시의 온도 19도와 매퍼가 계산한 온도 20도를 통해서 가중치 W를 구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백본이 계산한 내일 오전 10시의 온도가 25도고 매퍼가 계산한 내일 오전 10시의 온도가 21도라고 했을 때 이 각각 Y바와 Y햇을 어떤 가중치로 결합할 것인가를 정해놓은 것이 앞에 그 W라는 가중치가 될 텐데요. 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매퍼와 백본이 계산한 값이 각각 21도, 25도인 상황에서 이 웨이트가 아까 0.8과 0.2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계산한 값을 가중치를 각각 곱해서 더해주게 되면 최종 예측값 y인 21.8도가 생성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매퍼가 계산한 온도가 어제 오전의 실제 온도와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즉 그 오차가 적기 때문에 이 매퍼가 계산한 온도를 조금 신뢰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매퍼가 계산한 온도의 비중을 높게 줌으로써 백본이 계산한 25도라는 실제 온도보다 조금 낮게, 즉 매퍼가 계산한 온도와 조금 더 가깝게 계산된 최종 온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실험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에서 사용한 데이터셋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고, 앞에서 백그라운드에서 소개드렸었던 것처럼 백본 모델로는 인포머, 아이트랜스포머, 디리니어, 타임스넷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메인 리절트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고요. 각각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각각 인포머, 디리니어, 타임스넷, 아이트랜스포머의 이 GLAFF라는 그 플러그 앤 플레이가 가능한 프레임워크를 결합을 했을 때에 각각 MSE와 MA가 어떻게 낮아지는지를 나타낸 표입니다. 인포모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 합산 방식으로 타임스탬프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제안하는 프레임워크로 대체했을 경우에 평균적으로 23.8%라는 매우 높은 그 성능 향상을 이룬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디리니어와 같이 타임스탬프를 무시하던 모델에 적용했을 경우에 13.1%의 향상을 보였고, 타임스넷도 단순 합산 방식 대비 7.5%의 향상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높은 그 성능을 나타내는 모델인데, 이러한 이미 정교한 결합 방식을 쓰는 모델에서도 5.5%의 추가 향상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백본 모델의 성능이 높을수록 그 개선폭은 줄어들기는 하지만 최신 모델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성능 향상을 이룬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 데이터셋별로의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이나 이 전기 사용량과 같은 강한 주기성을 갖는 데이터셋의 경우 그 패턴이 뚜렷한 경우에 타임스탬프와 관측치 간의 상관관계를 정확히 포착을 해서 15.7에서 19.5 정도의 높은 성능 향상을 이룬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ETTM2나 익스체인지와 같은 비정상성이 있고 데이터 드리프트가 있는 경우에서도 이렇게 통계적 특성이 변하는 환경에서도 12.1에서 16.4% 정도의 성능 향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데이터셋, 즉 특이사항이 적은 경우에도 평균 대비 약 8%에서 9% 정도의 안정적인 성능 향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백본 모델들 말고 요즘에 그 시계열 예측 과업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LLM 기반의 백본 모델에 이 프레임워크를 적용했을 때의 효과를 검증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그 LLM 기반 백본 모델은 FPT를 사용을 하고 있고, 이는 디리니어와 유사하게 타임스탬프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GPT-2를 기반으로 해서 두 가지 변형, 즉 레이어를 3개를 사용한 경우, 레이어를 6개 사용한 경우를 각각 비교한 결과표입니다.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GPT-2와 같이 거대한 파라미터를 가진 모델에서도 이 프레임워크의 구조가 잘 작동을 하면서 성능 향상을 이끌어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예측 성능을 그림으로 조금 더 직관적으로 확인한 결과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빨간 선은 GT이고 이 주황색은 기존 백본 모델, 그 다음 이 파란색은 백본에다가 이 본 프레임워크를 결합했을 경우의 그 결과입니다. 보시면 역시 그 앞에서 살펴봤던 고속도로 교통량 데이터와 유사하게 평일에 5개의 피크와 주말에 2개의 평탄한 구간이 반복되는 전력 소비 데이터인데요. 이 과거 데이터를 보시면 중간에 그 단락 사고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전력 사용량이 이렇게 크게 솟구친 그 이상치를 포함한 데이터셋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 모델의 경우에서는 이 일시적인 스파이크를 정상 패턴으로 착각을 해서 이 미래에 평탄해야 하는 주말 구간에도 여기 빨간 색깔을 보시면 이렇게 평일과 주말이 이렇게 눈에 띄게 그 GT에서는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기존 모델의 경우에는 이 일시적인 스파이크 때문에 정상 패턴으로 착각을 해서 이 미래 평탄한 구간에도 스파이크가 있다라고 예측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이 프레임워크를 결합했을 경우에는 이 해당 스파이크가 일시적 노이즈임을 인지를 해서 정합성이 높은 예측을 수행을 했는데 이는 노이즈가 섞여 있는 경우에도 그 타임스탬프라는 글로벌 패턴을 사용한 예측을 생성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합성이 높은 예측을 수행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한 내용입니다. 먼저 어블레이션 스터디는 크게 4가지 종류로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가장 먼저 이 백본 네트워크를 제외를 하고 오직 그 타임스탬프를 활용한 시계열 예측만을 수행했을 경우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으로는 어텐션을 사용을 하지 않고 그 일반적인 MLP로 대체했을 때의 성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백본 네트워크를 완전히 제거하고 오직 타임스탬프 정보만으로 미래를 예측한 경우를 보시면 관측치가 없어도 그 인포머나 디리니어보다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고 타임즈넷과 대등한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 실험에서는 이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아이 트랜스포머라는 그 앞에서 사용한 백본 모델들 중에 가장 성능이 높았던 모델을 사용을 했는데 이 아이 트랜스포머에서 백본을 제거를 하고 타임스탬프 정보만으로 미래를 예측한 그 결과가 앞에서 그 인포머나 디리니어보다도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타임스탬프만 사용을 했을 경우에 그 기존 모델들보다도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렇게 데이터가 주기적이고 분포가 안정적인 그 데이터셋에서는 글로벌 정보만으로도 매우 강력한 기초 예측이 가능함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어텐션을 일반적인 MLP로 대체했을 때를 나타내는데요. 이 시간들 사이의 복잡한 이 의존성을 파악하는 데는 이 어텐션 메커니즘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 2가지를 사용을 했을 경우가 그 예측 성능이 가장 높기는 하지만 이 백본에서는 성능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일부 모델들보다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는 실험 결과이고, 그 다음에 어텐션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성능이 기존보다는 하락하고 있다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아까 로버스트 디노멀라이저에서 이 로버스트라는 단어가 평균과 표준 편차가 아닌 중앙값과 사분위수 기반의 그 편차를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without quantile이라고 해서
이 중앙값과 사보니스 기반의 강건한 방식 대신에 원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평균과 표준 편차를 사용한 역정교화를 사용했을 때를 나타냅니다. 보시면 전체적으로 성능이 하락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과거의 데이터에 이상치가 포함되어 있을 때 일반적인 방식은 분포를 잘못 추정하지만 로버스트 디노멀라이저는 이 데이터 드리프트를 효과적으로 억제해서 강건함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어블레이션 스터디로는 그 어댑티브한 컴바이너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즉 이렇게 적응형으로 가중치를 주어서 그 실제 백본과 매퍼가 생성한 예측을 가중치 기반으로 결합한 것이 아니라 단순 산술 평균을 사용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이 MLP를 통해서 가중치를 계산하는 동적 가중치 조절 대신에 글로벌 예측과 로컬 예측을 그냥 1대1로 결합한 경우를 보면, 특히 변동성이 컸던 웨더 데이터셋에서 성능이 더 크게 하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데이터셋에서도 기존 대비해서 그 성능이 더 떨어지는 것을 확인을 했으며, 이를 통해서 고정된 비율이 아닌 실시간 상황에 맞춰서 가중치를 동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실제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는 데 더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 계산 효율성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이 프레임워크 내부에 어텐션 베이스드 매퍼라고 하는 어텐션 연산을 하는 그 레이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연산 효율성도 함께 고려를 했는데요. 가장 먼저 보면 학습 시간의 증가가 약 23초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사용량 증가도 평균 약 25MB 정도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학습 시간 증가를 그 디리니어 기준으로 그 다른 백본 모델과 비교를 해본 것을 보면, 디리니어 대비 타임즈넷 같은 경우는 학습 시간도 355초, 메모리 증가도 145MB 증가가 있으나 정확도 향상은 8.4% 정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 디리니어 기준으로 해서 이 GLAFF라는 프레임워크만 결합했을 경우에는 학습 시간이 14초 증가하는 것에 비해 학습 시간은 14초, 메모리 증가는 25MB 정도 증가하는 것에 비해서 정확도는 13.1% 향상으로, 이 타임즈넷과 비교를 했을 때 학습 시간과 메모리 증가 대비 정확도 향상의 폭이 더 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어텐션이라는 그 연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산 효율성 측면에서는 기존 모델 대비해서 손해를 보는 것이 맞지만, 이 계산에 들어가는 시간이나 메모리의 증가폭보다 정확도 향상에서 보는 그 이점이 더 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시나리오에서 예를 들어서 트래픽 데이터셋에 인포머를 적용을 했을 때에는 오히려 학습 시간이 기존의 인포머만 사용했을 때보다 단축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 전역 정보로 사용된 타임스탬프에서 추출한 그 전역 정보가 네트워크의 수렴을 가속화하기 때문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먼저 이 논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프레임워크는 글로벌 정보로서 타임스탬프를 활용을 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타임스탬프라는 것은 전역적인 정보를 추출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강건성을 높일 수 있는 그 하나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존에서는 많이 사용하지 않았던 타임스탬프를 사용을 해보자라는 그런 연구였고요. 거기에서 특징으로는 모델의 종류에 상관없이 적용 가능한 모델 어그노스틱하고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이 가능한 프레임워크를 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시계열 예측 백본 모델에도 적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 타임스탬프를 기존 그 시계열 데이터 벡터에 결합하는 방식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모델링을 함으로써 글로벌 의존성을 포착하고 상황에 맞춰서 그 로컬 데이터 정보, 그 시계열 데이터와 적응형으로 결합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를 통해서 다양한 벤치마크 실험을 통해 기존 주류 예측 모델들의 성능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살펴보면, 그동안은 많이 그 사용되지 않았던 타임스탬프 자체를 글로벌 맥락으로 사용해서 모델 어그노스틱한 방법을 제안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 글로벌 가이드를 단순히 뭐 더하는 방식이나 평균 내는 방식으로 사용을 한 것이 아니라 어댑티브 방식으로 사용을 함으로써 그 각 데이터 상황에 맞게 어느 그 부분에 더 초점을 줄 것인가, 가중치를 줄 것인가 하는 방식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 글로벌 맥락이라는 것을 지금은 타임스탬프로만 사용을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실제 산업 데이터를 가정을 해봤을 때, 공정 데이터에서 그 공정이 어떤 환경에서 작동하는지에 대한 설득감 맥락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 공정 데이터에서 정적인 변수나 메타데이터 등을 활용을 할 때 이 각각 설비 타입, 공정 종류, 레시피 등등을 서로 다른 글로벌 가이드로 생성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그 새로운 공정 도입 시에도 그 기존에 학습했던 유사 특성을 가진 공정 데이터의 글로벌 가이드를 참고해서 글로벌 가이드를 생성을 할 수 있다면 제로샷 적응력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세미나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